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과 기업에서 인재 육성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최대한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순서로는 청년들이 어떤 진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앞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짧게 한번 요약해 보겠고요. 대학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사실 대학 정책의 변화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청년들이 결국에는 대학에 대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이다 보니 대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의 변화나 그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사고나 또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삶의 변화가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업의 변화인데요. 직업이 어떻게 향후에는 바뀌고 있는지 앞부분에서의 내용이나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청년대학부와 또 선교단체에서 이들을 도울 때 어떻게 대응 방안을 가지고 도울 것인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진로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과 후로 많은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대학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지금도 그 과도기이면서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대학생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회적인 이런 변화들을 보다 보면 잘 나가던 기업들도 또 잘 나가던 그런 업종들이 많이 주저앉기도 했고 또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또 분야들이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 보면 대학생들이나 청년을 저희가 주로 타겟팅을 하고 있지만 그 전 단계인 초중고의 이 교육의 현장의 변화도 대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중고의 현장에서 보면 코로나발로 이제 교육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특히 대학 입시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근데 대학은 멈추었죠. 그러다 보니 대학 입시는 계속 달리는데 대학은 멈추어진 상황에서 대학 입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특히 지방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대학의 입시 자체는 스카이 중심으로 해서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직업의 변화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가치가 더 주목을 받게 되면서 고등교육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만 학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직업의 불안정성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 대학 입시라는 것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변화의 시기를 겪었죠. 작년에는 거의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대학생들의 방황도 심했고 또 특히 등록금에 대해서 반환해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수업의 질에 대한 부분, 강의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수업에 그 강의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물론 엄청나게 노력하시면서 더 많은 수업의 그 목표보다도 더 많은 학습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생들 전반의 인식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휴학하겠다. 또 올해도 이제 2학기에 휴학하겠다. 이런 비율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기회에 그냥 자격증 취득이나 하련다. 내지는 뭐 비대면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못 듣겠다. 이런 그 반향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학을 하고 나서 뭘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자격증이나 편입시험이나
또는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 준비 대부분은 그 문제들이라서 지금의 교육에 불만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진로를 준비할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는 이제 빠른 취업, 나는 일단은 빨리 취업하고 보겠다라는 것도 큰 트렌드 중에 하나고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도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 수요의 그 직업의 전망들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 주목을 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정책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데 학령 인구 감소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는 특히 신입생이 충원이 안 되면 학생 수가 유지가 안 되면 대학의 이 재원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의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령 인구의 감소는 특히 이제 올해죠. 2021 학번에 입시 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부터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그 시기가 이미 이제 도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2024년, 2030년 갈수록 더 입학 가능한 학생 수는 모자랄 것이라고 미달될 거라고 계속 예측이 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대학의 환경 변화들도 한 가지 더 이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테지만 캠퍼스가 없죠. 저희가 실제로 미국에 가서 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건물이 딸랑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사무국 하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을 총괄하시는 분하고만 인터뷰를 하고 왔었는데 사실은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실체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캠퍼스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조직의 규모가 있는 이런 대학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온라인 기반의 또 프로젝트 기반의 학생 기반의 학생 중심의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사례들이 미국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미국의 대학 추세들을 살펴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게다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학들조차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그 부분에 대비라고 할지 아니면 이제 추후에 다시 대응하는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참 시기를 많이 놓치기도 했는데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 대학을 좀 정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두 가지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주에 발표가 났었죠. 그 52개 대학이 재정 제한 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에 계속 등장을 했는데 이 3주기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이 굉장히 긴장해서 받았던 그 평가였고요.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지 어떤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작년에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가가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이러한 평가가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3주기가 됐거든요. 3년을 단위로 계속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학의 수준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대학들의 그런 부실한 상황들은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의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혁신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신기술 혁신 공유대학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혁신 지원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디지털 기술을 대학 캠퍼스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산업 분야 중에서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에 인력을 배출하도록 대학에 이제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 또 대학들이 공유해서 커리큘럼을 같이 공유해서 만들고 또 교과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교육부의 정책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평가에서 뭘 지향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1주기, 2주기, 3주기로 넘어오면서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수업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보시는 100점의 그 점수 중에서 29점, 거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수업 및 교육과정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에 이제 많이 갖춰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배점이 높은 항목일수록 그냥 숫자로 딱 대학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표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대학 자체적으로 그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이라는 건 입학을 채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입학이 잘 안 되면 정원을 줄여서라도 조정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한다라는 큰 하나의 방향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방향은 교육을 질적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평가의 그 지표들과 기준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이걸 평가해서 뭐 어떻게 변별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하나? 라는 것을 의심하고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모든 평가의 기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그러한 교육의 수준들이 대학에서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제고하겠다라는 것을 이 진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전공 교육 과정을 특히 진로와 연관되어서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공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면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갈수록 그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 교육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교육 과정을 잘 편성하고 운영하고 진로 지도하고 취업하는 이 전반의 과정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전공 내에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또 산업체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잘 쓰고 있는지, 또 학생들이 전공을 잘 들었다라고 했을 때 사회에서 요구한 역량을 과연 갖췄냐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떤 인증 제도를 갖춘다든지, 현장이나 산학을 연결해서 실무 역량 중심으로 가르친다든지, 대학 간에 서로 교류하고 공통 교과를 운영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공에서의 변화인데 이게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라서 그냥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보시면은 이런 교육과정의 로드맵이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어떤 쪽에 우리 학과를 나오면 어떻게 진로를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가려면 어떤 교과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제 교과들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한 학과 내에서도 여러 개의 전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 하나가 저희들은 졸업 이수학점이 72학점 막 이랬잖아요. 전공 이수만 60학점, 72학점 뭐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요즘에는 2개 전공씩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는 트랙제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가 한 30학점에서 뭐 39학점 요 정도 사이에 절반 정도의 사이즈로 전공들을 배우고 나가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그렇게 배워가지고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냐, 얘가 이 전공을 했다라는 것을 과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나가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대학에선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하고, 이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로도 다양한 자격이라든지 실무적인 역량 갖출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되고, 그러한 것을 기업에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인증제를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돕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식의 교과들을 지금은 듣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학생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대학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느냐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의 이런 대학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면 취업 사교육을 받았다라는 경험이 굉장히 높죠. 이걸 보면 인문계열일수록 취업의 불안이 높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경향이 있고, 인문계열, 경상계열,
그리고 이공계열, 사회과학 계열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어떤 그 사교육을 받았냐라고 보면 전공 분야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내지는 그런 어학에 대한 점수들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변화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들은 사실 대면 수업을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지 않아요. 그 대면 수업이 그렇게까지 좋은지 모르겠어 라는 것도 많이 이제 인식이 퍼졌어요. 그래서 설문을 실제적으로 해보면 대면 수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 의견도 많고 그만큼 등록금을 낮춰달라 차라리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복수 전공하는 비율도 훨씬 더 높아졌어요. 자기의 전공 하나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전공, 또 다른 스펙을 쌓는다 생각하고 복수 전공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사실 대학생들이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강조하자면 저는 대학생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 내 전공은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또는 나는 뭐 실력이 여기 수준밖에 안 되니까. 나는 지방대학이니까. 이런 모든 좀 편견을 깨고 어떤 변화가 오든지 나는 유연하게 좀 더 대응을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의 대학생들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창조적으로 진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에서 이미 고정되어 있는 학과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또 정형화된 그러한 그 진로밖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학 내에는 이미 많은 다양한 전공 이수 제도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또 그만큼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자기가 진로를 설계하고 찾아가고 어떻게 교과를 들어야 할지 자기의 스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대학생들이 좀 더 이 진로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자기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휘둘리면 안 돼요. 이게 유행을 따라가거나 하다 보면 반드시 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회복 탄력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대학생들이 학점이 낮거나 또는 이렇게 꼭 훈련받는 학생들 보면 전공을 잘 못 챙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어떤 상황이 됐든 좀 실패에 대해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고난이나 또는 시대적 고난,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그 훈련을 잘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이건 조직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이제 빠르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새로운 직업, 유망 직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전형적인 직업의 프레임을 좀 깨고 새로운 그 시도나 도전들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하거나 또는 더 세분화되거나 전문화되거나 또 뭐 마스크 디자이너 이런 거는 전에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일 텐데 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새로운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직업에 대한 선호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인크루트에서 계속 조사했던 선호 기업에 대한 순위들을 보더라도 카카오가 이제 단연 1등으로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20년, 21년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가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의 삼성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세상은 급변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선호는 사실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굉장히 시야가 좀 좁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나 가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MZ세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밀레니얼이나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전 세대와 다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직업에 대해서는 만큼은 굉장히 저는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흥미나 적성,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환경 뭐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물론 이 부분도 많이 바뀌어서 직업에 대한 안정성, 그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또 직원들이 퇴사하는 비율도 되게 높아졌는데 경력 1년 미만 또는 3년 미만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는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 말은 어렵게 취업을 해놓고도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시대를 읽지 못해서 나오는 비율이 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채용에 대해서랑 또 조직 문화 이 두 가지로 저희는 직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채용에 대한 건 또 뒤에서 전문가 분들께서 더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시 채용, 또 직무 역량에 대한 채용, 블라인드 채용, 역량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대학생들 아직 이 부분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청년들을 도울 때 채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자신감을 좀 주고, 그들이 가진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직 문화의 관점인데요. 조직 문화가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어떤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IT 활용이 굉장히 강화가 되거나 성과 관리 그 부분이 강화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달라진 문화적인 측면인데, 재택근무를 본의 아니게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보면은 재택근무의 효과나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또 단점으로는 협의나 커뮤니케이션, 외로움, 뭐 퇴근이 24시간 이제 퇴근이 안 되고 일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단점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볼 때 이전에는 저희가 정시 퇴근이나 뭐 휴가 볼 때 눈치 보는 거, 야근, 뭐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조직 문화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뭐 누가 이제 퇴근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 없고, 몸 아프다고 컨디션 안 좋으면 나오지 마. 이게 이제 일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조직 문화적 관점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대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 보시는 그래프처럼 30세 이상의 상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과연 이제 10점 만점 이렇게 한번 긍정적인 점수로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여전히 낮은 점수예요.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보면 직장의 문화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걸 대변해주는 이러한 지표거든요. 직업관이 과연 어떻게 가져야 될까?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업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던지는데, 평생 직장이라는 게 현재는 불가능해진 이런 시점에서는 본인이 어떤 직업인이 되겠다, 또는 어떤 직업의 분야, 또는 직업의 이 소명을 가지고 일하겠다라는 직업에 대한 관점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대로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관이라는 것이 자기다움, 두 번째로 이제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히 기반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만 자기만의 차별화된 직업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공동체 의식, 좀 공동체를 좀 살리고 세계 시민에 대한 의식이 있는 그런 학생들, 특히 이제 요즘엔 ESG가 굉장히 또 화두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좀 더 공동체를 살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갈수록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청년들이 진로를 준비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전 네 가지 역량. 첫 번째가 영적 감수성,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다움,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 네 번째는 공동체 의식. 이 네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 감수성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관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내 성격은 어떤지, 내 적성은 어떤지. 그것은 이제 자기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객관화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회복 탄력성, 거절과 실패에 대한 연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목회자인 분들께서, 리더들이 이 청년들에게 진로를 지도할 때
이걸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라고 본다면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상의 그 훈련들, 신앙의 훈련들이 이 역량들을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해석이 없어요, 청년들에게. 자기가 열심히 예배 드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리더로서 봉사했던 것이 어떤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는지, 어떻게 사회에 나가면 이것이 발현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 주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도했던 몇 가지 방법 중에 제가 그 컨설팅 회사에서 교육 쪽, 대학에 대한 교육을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진로를 찾고 자기가 어떻게 어떤 비전을 세워야 할지 또 그러한 데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역량을 어떻게 자기가 세워나갈지 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었고 오른쪽에 보시는 실패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사비로 100만 원을 털어서 상금 100만 원을 걸고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선정이 된 팀들은 그 신청을 하면 무조건 20만 원의 추진 비용을 다 줬었고요. 최종 상금이 이제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비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저는 교회에서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자꾸 일어나야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실패해보고 도전해보고 사회 나가서 실패하기 전에 본인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마치고 싶어요. 특히 이 청년 대학생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대안이다라는 명확한 사인을 주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주는 것이 이 학생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청년들을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변덕스럽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많고 요구하는 게 많고 그러나 그들을 배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결국 그 일을 하고 계신 거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시대적인 통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저는 사회에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매우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시대를 읽으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